어머니의 손이 새벽 4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한 줄, 두 줄, 검은 기미로 하얀 밥알이 펼쳐지고 노란 단무지가 놓였습니다. 저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부엌 문턱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강원도 태백, 골목마다 탕가루가 검붉게 배어있던 그 마을에서요. 폐광 이후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고 남은 이들은 좁은 골목 안에서 서로의 숨소리를 나누며 버텼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일용직을 찾아 새벽 버스를 탔고 어머니는 김밥을 팔아 쌀한마를 사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야. 물려주지만 않으면 돼.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물음표가 남았습니다. 그럼 난 이 탕가루 냄새를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산골 마을은 좁았습니다. 꿈도 길도 미래도 좁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도시 이야기를 들으며 상상했습니다. 불 켜진 빌딩, 넓은 도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 그리고 20살이 되던 해봄,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인천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돌아와. 여긴 내 집이니까.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거야. 여기선 안 돼. 나는 더 넓은 곳에서 살아야 해. 버스는 굽이굽이 산길을 달렸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1,000원짜리 몇 장과 가슴 속 뜨거운 다짐 하나만을 안고서요. 도시는 낯설었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난은 물려주지 않겠다는 어머니의 말이 제 등을 밀어주고 있었으니까요. 인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서툴렀습니다. 공장 기숙사 좁은 방에서 시작해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알바를 전전하며 저는 도시의 언어를 배워갔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읽는 법, 월세 계약서 쓰는 법, 통장에 10만 원이 쌓이는 기쁨까지요. 그리고 25, 저는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참 열심히 사네요. 멋있어요. 누군가 제 삶을 인정해 준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탕가루 냄새 대신 커피 향이 나는 카페에서 저는 그 사람 옆에 앉아 미래를 그렸습니다. 작은 집이라도 좋으니 함께 사는 것,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는 것, 그런 평범한 행복이요. 26에 결혼했고 27에 처자이가 왔습니다.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무게를 저는 아직도 손끝에 기억합니다. 3.2kg. 작고 붉은 얼굴로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 저는 제 가슴에 새로운 다짐을 새겼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배고프지 않게, 추위에 떨지 않게, 내가 겪은 외로움은 물려주지 않을 거야. 둘째가 태어났을 땐 더 확신했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이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안정된 가정을 줄 수 있다고요. 남편은 작은 사무실에 다녔고 저는 육아를 하며 틈틈이 재택 부업을 했습니다. 빠듯했지만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작은 전셋집, 그곳이 제겐 세상 전부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요. 애들도 크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조금만 더 모으면 될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조금만 더라는 말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먼 거리였는지를요.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랐고 저는 매일 밤 잠든 그 얼굴들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 거야. 하지만 세상은 제 다짐만으론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곧 알려주려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늦은 귀가가 반복되고 통장에서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갔습니다. 물어보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회사 일로 좀 바빠서 곧 나아질 거야.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 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이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요.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통지서. 제 이름으로 발급된 카드였지만 저는 그 카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8천만 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기다렸고 그가 들어서자마자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이름으로 왜 이런 빚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고개를 떨구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투자 좀 했는데 실패했어. 실패? 그래서 내 명의로 카드를 돌렸다고요? 곧 만회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정말 미안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 말로 8천만 원이 지워지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사흘 뒤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요. 전셋집 계약은 끝나가고 있었고 통장엔 10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 둘과 빚 8천만 원만이 제 곁에 남았습니다. 저는 한부모 임대주택 신청서를 작성하며 펜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한부모. 그 단어가 제 삶을 규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밤 아이들은 새 방이 좋다며 깔깔거렸지만 저는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갚지? 어떻게 키우지?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무너진 건 가정이었지만 무너질 수 없는 건 저였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뒤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정규직 사무직, 마트 계산원, 식당 주방 보조,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같은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누가 봐요? 야근 가능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렸고 학교와 학원 픽업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정된 출퇴근 시간에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15번째 면접에서 떨어진 날 저는 편의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5만 원, 다음 달 공과금은 15만 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배달 오토바이였습니다. 빨간 박스를 등에 진 라이더가 헬멧을 벗으며 편의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땀범벅 얼굴이었지만 그는 생수를 벌컥벌컥 마시며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일이라면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건당 수입. 한 달에 300만 원도 가능하다는 후기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댓글엔 경고도 가득했습니다. 여자가 하기엔 위험해요. 사고 나면 다 본인 책임이에요.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오토바이 배달 좀 해볼까 해. 뭐? 서연아,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 알아. 근데 다른 방법이 없어. 아이들 시간 맞춰야 하는데 정규직은 안 뽑아줘.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조심해라. 전화를 끊고 저는 중고 오토바이 매물을 검색했습니다. 200만 원짜리 낡은 스쿠터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남은 적금을 깨서 구입했습니다. 배달앱에 가입하고 유튜브로 운전 영상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처음 헬멧을 썼을 때의 그 답답함과 시동을 걸었을 때의 그 떨림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 헬멧을 쓰고 시동을 켰습니다. 무섭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한다. 첫 배달콜이 울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악셀을 잡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며 가다가 길을 잃고 좁은 골목에서 오토바이를 넘어뜨리고 음식을 쏟아서 본인 돈으로 변상했습니다. 하루 10건을 겨우 소화하고 나면 온몸이 흙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저녁 미끄러운 경사로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고 배달 박스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음식은 다 엎질러졌고 손님은 전화로 화를 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1시간이 넘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픽업해서 갈게요. 취소할래요. 환불 처리하세요. 전화를 끊고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선 피가 나고 헬멧 안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만둘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으니까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음식을 새로 픽업했고 다른 주문을 받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간대에 콜이 많은지, 어느 식당이 음식을 빨리 주는지, 어느 골목이 막히는지를 외웠습니다. 배달 완료 후 다음 콜이 뜰 위치를 예측해서 이동했고 비효율적인 먼 거리 콜은 과감히 거절했습니다. 선배 라이더가 주유소에서 말을 걸어왔습니다. 누나, 처음 보는 얼굴인데 꽤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2달 됐어요. 2달에 벌써 그렇게 움직여요? 빠르네. 콜 효율 계산하는 거 보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빨리 배워야죠. 시간이 곧 돈이니까. 석 달이 지나자 하루 30건을 넘겼습니다. 넉 달째엔 45건까지 소화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뒤덮였고 허벅지 근육은 단단해졌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고 다음 달엔 250이 들어왔습니다. 빚상환 15만 원, 생활비 70만 원, 아이들 학원비 50만 원. 계산하고 나면 남는 건 많지 않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돈을 벌 수 있어. 거울을 보며 헬멧을 벗었습니다. 땀범벅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은 늘어났지만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나가 밤 9시에 들어오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아이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를 하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새벽에 몰래 이불을 덮어주고 아침에 김밥을 싸서 냉장고에 넣어두는 게 전부였습니다. 첫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 와? 응, 미안해. 엄마가 일 좀 해야 돼. 맨날 일만 해. 우리랑은 언제 놀아줘?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이 서운함으로 가득한 걸 알면서도 그 시간에 배달 3건을 더 돌 수 있다는 계산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해 겨울 한파가 몰아치던 날이었습니다. 블랙아이스가 깔린 내리막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돌아가는 게 보였고 땅에 내팽개쳐진 제 몸이 느껴졌습니다. 왼쪽 다리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 실려가 촬영을 했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경골 골절이에요. 수술해야 합니다. 철심 박아야 해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최소 2달은 못 움직이실 거예요. 2달.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2달이면 500만 원, 빚상환이 멈추고 생활비가 끊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깨어났을 때 침대 옆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가 그린 그림을 내밀었습니다. 색연필로 삐뚤빼뚤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엄마 아프지 마. 사랑해.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 함께하는 저녁 시간, 손을 잡고 걷는 평범한 일상들을요. 병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인 눈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돈을 벌면서 아이들을 잃고 있는 건 아닐까? 철심이 박힌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더 아픈 건 가슴이었습니다. 아이들 손을 꼭 잡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어. 퇴원 후 저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하루 배달은 30건까지. 저녁 6시엔 반드시 집에 돌아간다. 아무리 콜이 많이 떠도 아무리 돈이 아쉬워도 그 시간만큼은 지킨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아이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일 안 해? 했지. 그런데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너희랑 시간 보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첫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짜? 맨날 그러다가 또 나가는 거 아니야?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이는 제게 신뢰를 잃었던 겁니다. 아니야. 이번엔 진짜야. 엄마 약속할게. 저녁 6시 반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지만 오랜만에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이야기를, 친구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 칭찬했어. 그래. 무슨 그림 그렸는데? 우리 가족 그렸어. 엄마랑 나랑 동생이랑.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저는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상들이 제가 그토록 벌고 싶었던 돈보다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주말엔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 손을 잡고 걸으며 그네를 밀어주고 함께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째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좋았어. 엄마도 좋았어.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있어줘. 그럼, 엄마가 꼭 그럴게. 아이들이 잠든 뒤 저는 거실에 앉아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수입은 줄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의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다리 수술 자국을 쓰다듬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저는 비로소 중요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엄마로서의 제 자리를요. 1년이 흘렀습니다. 빚은 아직 반도 갚지 못했고 전셋집의 꿈은 여전히 멀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넉넉하지 않았고 다리 수술 자국은 비 오는 날이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에 올랐습니다. 배달콜이 울리고 익숙한 길을 달렸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문득 옆 차선의 출근길 직장인들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도 각자의 무게를 지고 사는 거겠지. 예전 같으면 부러웠을 겁니다. 정장 차림에 안정된 삶을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걸. 배달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기자랑 1등 했어. 진짜? 우리 딸 대단한데? 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매일 응원해줘서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준 게 무엇이었을까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손은 거칠어졌고 머리엔 흰머리가 섞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나 참 많이 견뎠구나. 태백의 탕가루 냄새 속에서 자란 그 소녀가 인천으로 와서 두 아이를 키우고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오토바이에 올라 매일을 살아냈습니다. 넘어지고 다쳤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 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살아보니 행복은 가진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엔 보지 못했던 달이었습니다. 돈을 세느라, 빚을 계산하느라, 내일 걱정하느라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삶, 힘들어도 아이들과 웃을 수 있는 순간, 그게 바로 사는 맛이라는 거요. 언젠가 아이들이 말해줄 것입니다. 우리 엄마 정말 멋지게 살아냈다. 그날까지 저는 오늘도 내일도 헬멧을 쓰고 달릴 것입니다. 두렵지 않게 당당하게 엄마로서요.